2025년 늦가을 금요일 밤 11시. 대한민국 서울의 심장, 강남은 잠들지 않는 도시의 욕망처럼 번쩍이고 있었다. 하늘을 찌르듯 솟아오른 빌딩들은 저마다 화려한 빛을 토해냈고 거리는 값비싼 외제차들의 행렬과 명품으로 치장한 사람들로 넘실거렸다. 웃음소리, 자동차 경적, 클럽에서 흘러나오는 요란한 음악 소리가 뒤섞여 거대한 소음의 강을 이루었다. 그 강물 속에서 레오는 외딴 섬처럼 떠다니고 있었다. 25살의 흑인 청년 레오. 그의 어깨에는 낡고 해진 기타 케이스가 위태롭게 걸려 있었다.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에서 음악가의 꿈을 안고 한국 땅을 밟은 지 3년. 현실은 꿈처럼 달콤하지 않았다. 낮에는 강남의 한 신축 건물 지하, 먼지 자욱한 공사장에서 벽돌을 날랐고 밤에는 홍대 앞 작은 클럽에서 푼돈을 받고 노래를 불렀다. 오늘은 특별히 강남의 한 라운지 바에서 대타 공연 기회를 얻었다. 평소보다 두둑한 일당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고된 노동의 피로도 잠시 잊을 수 있었다. 그의 낡은 후드티와 군데군데 해진 청바지는 강남의 화려함과는 어울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를 흘깃 쳐다보거나 혹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무시하며 지나갔다. 익숙한 시선들이었지만 레오는 애써 고개를 숙였다. 움츠러든 어깨 위로 차가운 밤 공기가 스며들었다. 그는 주머니 속에 낡은 스마트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다. 공연 시간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었다. 그는 발걸음을 조금 늦추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저마다의 욕망과 희망, 그리고 절망이 뒤섞인 도시의 밤. 레오는 그 속에서 이방인이었다.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는 언제나 경계의 대상이 되거나 동정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그는 음악을 포기할 수 없었다. 기타를 튕기고 노래를 부르는 순간만큼은 그는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었다. 그의 음악 속에는 고향의 뜨거운 태양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이 낯선 도시에서 겪어야 했던 서름과 희망이 담겨 있었다. 오늘 밤엔 꼭 잘해야 해. 레오는 나지막이 중얼거리며 주먹을 쥐었다. 오늘 공연이 잘 되면 어쩌면 고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도 있을 터였다. 그럼 매달 꼬박꼬박 고향에 돈을 붙이고 언젠가는 자신만의 앨범을 낼 수도 있으리라. 그런 희망이 그의 지친 발걸음에 힘을 실어주었다. 그때 그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순찰차 한 대였다. 차에서 내린 2명의 경찰관 중 나이가 더 많아 보이는 남자가 날카로운 눈으로 레오를 훑어보았다. 그의 이름은 김민준, 강남경찰서 소속의 40대 후반 경사였다. 20년 넘게 경찰 생활을 하며 잔뼈가 굵은 그는 척 보면 안다는 자신만의 감을 신봉했다. 그의 눈에 비친 레오는 의심스러운 존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잠깐, 거기. 김 경사의 목소리는 낮고 위압적이었다. 레오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또 시작인가. 그는 애써 침착하려 노력하며 걸음을 멈췄다. 네, 저요? 그래, 당신. 이 시간에 어딜 그렇게 가는 거야? 김 경사는 레오의 행색과 낡은 기타 케이스를 번갈아 쳐다보며 노골적인 의심을 드러냈다. 옆에 있던 젊은 경찰관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김 경사의 눈치만 살폈다. 저? 홍대. 아니, 여기 근처 바에 공연하러 가는 길입니다. 레오는 서툰 한국어로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하지만 김 경사는 그의 말을 믿지 않는 눈치였다. 공연? 이 시간에? 생긴 건 꼭. 김 경사는 뒷말을 흐렸지만 그가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는 굳이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레오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다. 정말입니다. 여기 바에서 노래하기로 했어요.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바에서 받은 메시지를 보여주려 했다. 하지만 그가 주머니에 손을 넣는 순간 김 경사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다. 꼼짝 마! 뭘 꺼내는 거야? 김 경사는 허리춤에 권총 손잡이에 손을 얹으며 소리쳤다. 레오는 당황해서 손을 번쩍 들었다.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메시지 보여주려고. 시끄러워. 벽에 붙어. 김 경사는 레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레오의 팔을 거칠게 비틀어 벽으로 밀쳤다. 퍽하는 소리와 함께 레오의 어깨에 메고 있던 기타 케이스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 순간 레오의 세상도 함께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깨진 현, 엇갈린 시선 쩍 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소리가 났다. 레오의 시선이 바닥에 나뒹구는 기타 케이스로 향했다. 케이스는 찌그러졌고 그 틈으로 부서진 기타의 일부가 보였다.
그의 분신과도 같았던 아버지가 물려주신 유일한 유품이자 그의 꿈 그 자체였던 기타. 레오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내 기타.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저항이 아닌 절규였다. 하지만 김경사에게는 그것조차 변명으로 들릴 뿐이었다. 얌전히 굴어! 뭘 숨겼는지 다 불기 전까진 못 가! 김경사는 레오의 몸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그의 거친 손길이 레오의 옷 주머니와 기타 케이스 안을 헤집었다. 하지만 나오는 것이라고는 낡은 지갑과 약간의 현금, 공연악보 몇 장, 그리고 고향 가족 사진뿐이었다. 흉기나 마약 같은 김경사가 기대했던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다. 김경사의 얼굴에 실망과 짜증이 뒤섞였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레오를 더욱 몰아붙였다. 이거 말고 숨긴 거 없어? 이 근처에서 외국인 절도 사건이 있었는데 내 놈 짓이지? 아닙니다. 저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냥 노래하러 가던 길이라고요. 레오는 억울함에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그의 절박한 외침은 화려한 강남의 밤거리에 공허하게 흩어졌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힐끔거렸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길거리에서 벌어지는 불쾌한 연극을 보는 듯한 표정으로 혹은 자신에게 불똥이 틀까 두려워하는 표정으로 수근거리다 이내 제 갈 길을 갔다. 그때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 모든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었다. 27살의 회사원 박지혜. 그녀는 친구와의 약속 장소로 가던 길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흔한 불심 검문이겠거니 생각했다. 하지만 경찰의 거친 행동과 흑인 청년의 절박한 표정을 보면서 그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저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함께 있던 친구가 속삭였다. 몰라, 괜히 엮이지 마. 무섭다. 친구는 지혜의 팔을 잡아 끌었다. 하지만 지혜는 발걸음을 뗄 수 없었다. 그녀의 심장이 불안하게 뛰었다. 저 청년의 눈빛에서 그녀는 깊은 슬픔과 억울함을 읽었다. 무시하고 지나치기에는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에게 맞설 용기는 없었다. 그녀는 망설임 끝에 자신도 모르게 스마트폰을 꺼내 녹화 버튼을 눌렀다. 흔들리는 화면 속으로 김경사의 폭력적인 모습과 레오의 절망적인 얼굴이 담겼다. 이 자식 봐라.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김경사는 레오가 계속 부인하자 그의 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웠다. 차가운 금속이 레오의 손목을 파고들었다. 그는 고통과 모멸감에 신음했지만 더 이상 저항할 힘도 없었다. 부서진 기타, 짓밟힌 꿈, 그리고 차가운 수갑. 이것이 그가 한국에서 마주한 현실이었다. 일단 서로 데려가. 가서 샅샅이 조사해보면 뭔가 나오겠지. 김경사는 젊은 경찰에게 지시했고 레오는 짐짝처럼 순찰차 뒷좌석에 구겨 넣어졌다. 순찰차의 문이 닫히는 순간 레오는 창밖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한 여자의 눈과 마주쳤다. 흔들리는 눈빛. 그것은 박지혜였다. 짧은 순간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다. 그리고 순찰차는 사이렌 소리도 없이 어둠 속으로 미끄러지듯 사라졌다. 박지혜는 순찰차가 사라진 자리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손에 쥔 스마트폰에서는 아직 영상이 녹화되고 있었다. 그녀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꼈다. 내가 뭘 한 거지?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두려움과 죄책감이 그녀를 덮쳤다. 친구는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그녀를 재촉했다. 지혜야, 가자. 우리 늦었어. 지혜는 마지못해 발걸음을 옮겼지만 머릿속은 온통 방금 전의 광경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그 흑인 청년의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깊은 자괴감을 느꼈다. 그날 밤 강남의 화려한 네온 사인은 그녀에게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공허하게 느껴졌다. 차가운 조사실, 깊어지는 절망. 강남 경찰서 조사실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다. 창문 하나 없는 사각형의 방. 벽에는 얼룩이 져 있었고 낡은 형광등은 위태롭게 깜박이며 희미한 빛을 쏟아냈다. 방 한가운데 놓인 차가운 금속 책상과 의자는 이곳의 비인간적인 분위기를 더욱 강조했다. 레오는 그 의자에 앉아 있었다. 손목의 수갑은 풀렸지만 보이지 않는 족쇄가 그의 온몸을 못아매는 듯했다. 책상 건너편에는 김민준 경사가 팔짱을 낀 채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과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젊은 경찰은 그의 옆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기록하고 있었다. 자, 이제 솔직하게 말해봐. 이름이 뭐라고 했지? 김 경사가 신문을 시작했다. 레오입니다. 레오? 국적은?
카메룬입니다. 카메룬? 아프리카? 거기서 여긴 뭐 하러 왔어? 김경사의 말투에는 노골적인 무시가 담겨 있었다. 레오는 입술을 깨물었다. 음악 하러 왔습니다. 가수가 되고 싶어서요. 가수? 김경사는 코웃음을 쳤다. 웃기지 마. 내 놈 같은 놈들이 그런 핑계대고 들어와서 사고치는 거 한두 번 본 줄 알아? 솔직히 말해. 그 기타 훔친 거지? 아니면 그 안에 마약이라도 숨겼나? 아닙니다. 제 기타예요. 아버지 유품이라고요. 마약 같은 건 하지 않습니다. 레오는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다. 억울함이 북받쳐 올랐다. 그는 이곳에 와서 단 한 번도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었다. 그저 묵묵히 일하고 노래하며 꿈을 키워왔을 뿐이었다. 그런데 왜 자신은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 이 자식이 아직도 발뺌을 하네? 김경사는 책상을 콱 내리쳤다. 증거가 없다고? 우리가 못 찾을 것 같아. 내 놈 동선 추적하고 주변 CCTV 다 뒤지면 뭔가 나올 거야. 괜히 버티지 말고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풀어. 그러면 정상 참작이라도 해줄 테니. 그것은 회유를 가장한 협박이었다. 레오는 절망감을 느꼈다. 이 사람들은 애초에 자신을 믿을 생각이 없었다. 그들에게 자신은 그저 피부색이 다른 의심스러운 외국인일 뿐이었다. 언어의 장벽과 권력의 불균형 속에서 그는 속수무책이었다. 저는 정말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레오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다. 그는 눈을 감았다. 고향의 푸른 하늘,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 처음 기타를 잡았을 때의 설렘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앗아간 내전의 포화 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했다. 그는 이곳 한국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이곳 역시 그에게는 또 다른 전쟁터였다. 김경사는 레오의 침묵을 자백으로 받아들이려는 듯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는 젊은 경찰에게 눈짓하며 조서를 꾸미라고 지시했다. 거봐, 이제 포기한 건가? 좋아, 그럼 어디 한번 들어보자. 언제부터 훔치기 시작했지? 공범은 누구야? 레오는 다시 눈을 떴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다. 대신 깊은 슬픔과 함께 차가운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김경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저는 변호사를 부를 권리가 있습니다. 그는 한국 드라마에서 배운 어설프지만 단호하조로 말했다. 김경사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변호사. 내 놈 따위가 무슨 돈이 있어서 변호사를 불러. 권리라고 했습니다. 저에게는 변호사를 만날 권리가 있습니다. 레오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저항이었다. 김경사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다시 비웃음을 터뜨렸다. 좋아, 어디 한번 불러봐. 내 말을 들어줄 변호사가 있나 보자고. 김경사는 레오를 비웃었지만 속으로는 조금 당황했다. 일이 귀찮아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젊은 경찰에게 잠시 나가 있으라고 손짓했다. 조사실에는 레오와 김경사 단둘만 남았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형광등 깜박이는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렸다. 레오는 그 침묵 속에서 필사적으로 희망의 끈을 찾으려 했었다. 한편 집으로 돌아온 박지혜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스마트폰에 담긴 영상은 마치 뜨거운 불덩이처럼 그녀의 손안에서 타오르는 듯했다. 그녀는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보았다. 경찰의 폭력, 청년의 절망적인 외침, 그리고 외면하는 사람들. 그 속에 자신도 있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괴롭혔다. 내가 너무 비겁했어. 저 사람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 그녀는 인터넷 검색창에 강남역 흑인 불심 검문을 쳐보았다. 하지만 아무런 기사도 게시물도 찾을 수 없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세상은 조용했다. 그녀는 더욱 큰 무력감과 책임감을 느꼈다. 이대로는 안 돼. 내가 뭐라도 해야 해. 그녀는 망설임 끝에 영상을 자신의 SNS 계정에 올렸다. 그리고 인권단체와 몇몇 언론사의 이메일 주소를 찾아 영상을 첨부한 제보 메일을 보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과연 이것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방관자로 남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한 사람의 양심으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을 했을 뿐이었다. 퍼져나가는 영상, 흔들리는 권력 박지혜가 올린 영상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퍼져나갔다. 강남경찰 과잉 진압, 흑인 인권 침해, 헬프 리오와 같은 해시태그와 함께 영상은 트위터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타고 순식간에 온라인 세상을 휩쓸었다.
처음에는 몇몇 인권운동가들과 외국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공유되던 영상은 곧 수많은 네티즌들의 공분과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화면 속에서 벌어지는 명백한 폭력과 차별적인 언사는 사람들을 분노하게 했다. 특히 부서진 기타를 끌어안고 절규하는 레오의 모습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댓글창에는 경찰의 과잉 대응을 비난하는 목소리와 함께 한국 사회의 인종차별 문제를 지적하는 글들이 쏟아졌다. 이게 21세기 대한민국 경찰의 모습인가? 명백한 인종차별이다. 저 경찰 당장 파면시켜라. 기타가 얼마나 소중했을까? 너무 안타깝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문제에 눈 감고 있을 것인가? 저 청년을 도와야 한다. 강남 경찰서로 항의 전화를 넣자. 박지혜가 보낸 제보 메일을 받은 몇몇 인터넷 언론사들도 발빠르게 움직였다. 그들은 영상을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했고 이는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에 오르며 파장을 더욱 키웠다.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했다. 강남 경찰서는 그야말로 벌집을 쑤신 듯 발칵 뒤집혔다. 아침부터 항의 전화가 빗발쳤고 경찰서 홈페이지 게시판은 비난글로 마비될 지경이었다. 기자들의 취재 요청도 쇄도했다.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경찰서장은 김민준 경사를 즉시 호출했다. 김 경사,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지금 인터넷이 온통 난리라고. 서장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는 김 경사 앞에 영상을 틀어놓은 태블릿 PC를 내던지듯 밀어놓았다. 김 경사는 태블릿 화면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자신이 레오를 제압하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서장님, 이건 저 저놈이 흉기를 꺼내려는 줄 알고. 김 경사는 횡설수설하며 변명하려 했지만 서장은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변명은 됐어. 저 영상 어디에도 흉기는 보이지 않아. 오히려 김 경사의 과잉 대응만 뚜렷하게 보일 뿐이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든 거야. 하지만 서장님, 최근 외국인 절도 사건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예방? 이게 예방이야. 이건 명백한 인권 침해야. 지금 우리 경찰서 이미지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 본청에서도 당장 진상을 파악해서 보고하라고 불호령이 떨어졌어. 서장은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김 경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20년 경찰 생활 동안 쌓아온 자부심과 권위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그는 그저 운이 없었다고. 그 흑인 청년이 하필이면 그런 놈일 줄 알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와서 그런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영상이라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 그의 감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다. 당장 그 청년 풀어줘. 그리고 이번 사건 철저하게 다시 조사해. 만약 김 경사의 잘못이 명백하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을 테니 그렇게 알아. 서장의 단호한 명령에 김 경사는 입술을 깨물며 조사실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그를 덮쳤다. 조사실 문이 열리고 김 경사가 들어왔을 때 레오는 지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운 그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다. 너 일단 나가도 좋다. 김 경사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무심한 목소리로 말했다. 레오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네? 나가라고요? 그래, 조사가 끝났으니 가봐도 된다는 소리야. 김 경사는 레오의 눈을 피하며 말했다. 레오는 어리둥절했지만 이 지긋지긋한 곳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희미한 안도감을 느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할 때 김 경사가 툭 던지듯 말했다. 그리고 그 기타 말인데 그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것은 사과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건조하고 무책임한 말이었다. 하지만 레오는 더 이상 그와 말을 섞고 싶지 않았다. 그는 묵묵히 조사실을 나섰다. 복도를 걷는 동안 그는 다른 경찰관들의 힐끔거리는 시선을 느꼈다. 그들의 시선 속에는 동정, 호기심, 그리고 약간의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경찰서 정문을 나섰을 때 레오는 눈을 찡그렸다. 밤새 갇혀있던 어둠 속에서 갑자기 마주한 아침 햇살은 눈부시게 아팠다. 경찰서 앞에는 몇몇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서성이고 있었지만 다행히 그들은 레오를 알아보지 못했다. 레오는 후드 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 부서진 기타 케이스를 든 채 힘없이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어깨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졌다. 부서진 기타, 그리고 남겨진 희망 경찰서를 나온 레오는 정처 없이 걸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어젯밤의 충격과 모멸감 그리고 지독한 피로가 그의 온몸을 짓눌렀다. 부서진 기타 케이스는 마치게 찢긴 마음처럼 덜그럭거렸다. 그는 한적한 공원 벤치에 주저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다. 그때 누군가 조심스럽게 그의 이름을 불렀다. 저기, 레오 씨? 레오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앞에는 낯익은 얼굴의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어젯밤 순찰차 창밖으로 보았던 그 여자였다. 박지혜였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종이 가방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미안함과 걱정이 가득했다. 어떻게? 저를? 인터넷에서 당신 영상을 봤어요. 그리고 어젯밤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박지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레오 옆에 조심스럽게 앉으며 종이 가방을 내밀었다. 이거 따뜻한 커피예요. 밤새 힘드셨을 것 같아서. 레오는 잠시 망설이다 커피를 받아들었다. 따뜻한 온기가 손끝을 통해 전해지자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 녹는 듯했다. 고마워요. 하지만 왜? 미안해요. 박지혜는 레오의 말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어젯밤 제가 너무 비겁했어요. 당신이 그렇게 당하는 걸 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너무 무서워서 그냥 지나치려고 했어요. 하지만 계속 당신 눈빛이 생각나서 그래서 제가 찍은 영상을 인터넷에 올렸어요.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요. 혹시 제가 괜한 짓을 한 건 아닐까요?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과 걱정이 담겨 있었다. 레오는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녀 역시 두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용기를 내어 자신을 도왔다. 레오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아니에요. 고마워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 한마디에 박지혜는 안도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들은 한동안 말없이 커피를 마셨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다. 그것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이해하려는 조용한 연대의 시간이었다. 기타 많이 망가졌나요? 박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레오는 씁쓸하게 웃으며 기타 케이스를 열었다. 아버지의 유품인 오래된 어쿠스틱 기타는 목 부분이 부러지고 몸통에는 금이 가 있었다. 더 이상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없을 것처럼 보였다. 수리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아마 힘들겠죠. 레오의 목소리에 깊은 상실감이 묻어났다. 박지혜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부서진 기타를 바라보았다. 제가 수리비를 조금이라도 보탤게요. 그리고 김민준 경사는 징계를 받고 다른 곳으로 발령났다고 들었어요. 물론 그걸로 당신이 겪은 일이 다 보상되지는 않겠지만. 레오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돈도 그 경찰도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는 부서진 기타를 가만히 쓰다듬었다. 저는 그냥 노래를 하고 싶었어요. 제 음악으로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를 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세상은 제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네요. 제 피부색, 제 출신, 제 가난함, 그런 것들로 저를 판단하고 제 꿈을 짓밟으려고 해요. 그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박지혜는 그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었다. 레오 씨,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이건 우리 사회의 문제예요. 아직도 편견과 차별이 남아있는 부끄러운 현실이죠. 하지만 당신을 응원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걸 잊지 마세요. 당신의 영상을 보고 함께 분노하고 당신을 돕기 위해 목소리를 낸 사람들이 많아요. 저처럼요. 박지혜의 따뜻한 말에 레오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 속에서 그는 작은 희망을 발견했다. 그래, 세상이 온통 잿빛은 아니었다. 비록 소수일지라도 자신의 아픔에 공감하고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한국을 떠나야 할까 생각했어요. 레오가 나지막이 말했다. 하지만 이제 잘 모르겠어요. 도망치는 것만이 답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서졌지만 다시 고쳐서 노래를 부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 그래야만 해요. 제 목소리를 잃어버리면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될 테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아직 떨렸지만 그 속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단단함이 느껴졌다. 박지혜는 그의 말에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한참 동안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가을 햇살이 그들의 어깨 위로 따스하게 내리쬐었다. 레오는 부서진 기타를 조심스럽게 케이스에 넣었다. 그것은 여전히 상처 입은 모습이었지만 더 이상 절망의 상징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오히려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려는 그의 의지처럼 보였다.
며칠 후 레오는 홍대 근처에 작은 악기 수리점을 찾았다. 수리점 주인은 부서진 기타를 보고 고개를 저었지만 레오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는 한번 노력해보겠다고 말했다. 수리비는 만만치 않았지만 레오는 다시 공사장으로 향했다. 벽돌을 나르는 그의 손에는 굳은 살이 박였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 깊고 강해져 있었다. 박지혜는 그 후로도 가끔 레오에게 연락하며 그의 안부를 물었다. 그녀는 작은 인권단체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고 한국 사회의 차별 문제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녀의 작은 용기는 그녀의 삶에도 작은 변화를 가져온 셈이었다. 김민준 경사는 한직으로 좌천되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았지만 밤마다 자신을 향해 쏟아지던 비난과 레오의 절망적인 눈빛을 떠올리며 괴로워했다. 그의 편견이 남긴 상처는 다른 이에게뿐만 아니라 그 자신에게도 깊은 흔적을 남겼다. 몇 달 후 봄이 찾아왔다. 홍대의 한 작은 클럽 무대 위 조명이 켜지자 레오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손에는 수리된 기타가 들려 있었다. 부서졌던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기타는 이전보다 더 깊고 풍부한 소리를 내는 듯했다. 레오는 눈을 감고 숨을 골랐다. 그리고 첫 번째 코드를 튕겼다. 그의 노래가 클럽 안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멜로디였다. 그의 목소리엔 아픔과 상실, 좌절과 분노가 담겨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강인한 생명력과 희망이 느껴졌다. 객석에 앉아있던 박지혜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레오의 노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의 이야기도, 이 도시의 이야기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부서진 기타는 다시 소리를 냈고 상처 입은 영혼은 다시 노래하기 시작했다. 비록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하고 차가울지라도 그는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음악으로 세상의 편견과 맞서 싸울 것이다. 아주 작고 희미할지라도 희망은 언제나 노래처럼 우리 곁에 존재할 테니까. 강남의 밤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이제 레오의 눈에는 그 빛 너머의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차가운 도시를 데우는 사람들의 작은 온기였다.